만약 황제의 총애가 식는다면 그녀는 다른 후궁들의 질투와 견제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황제의 총애를 사랑에서 신뢰로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습니다. 영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사랑에 도취되거나 오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황후 부찰 씨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다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황후를 모시던 궁녀 시절에 그 겸손함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후에게 도전하는 대신 황후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현명함을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지극한 효자였던 걸륭제를 위해 그의 어머니인 순경 황태후를 정성껏 모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황태후를 모셔본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경험을 살려 황태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걸륭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총애를 믿고 교만해지는 대신 오히려 황후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녀의 모습. 질투와 암투가 가득한 후궁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마치 맑은 샘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황제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모든 이가 놀랄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귀인이 된 지 불과 몇 달 만인 1745년 말, 걸륭제는 그녀를 다시 한번 승진시킵니다. 귀인에서 빈으로 그녀는 이제 영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빈은 후궁 8등급 중 5번째 등급으로 내명부의 주요 후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빈부터는 자신의 처소를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을 모시는 궁녀와 태감의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명실상부한 황제의 여인으로 공인받는 지위였습니다. 불과일 연도차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한 명의 궁녀가 다분과 상제를 건너뛰어 귀인이 되고 다시 빈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불과 18세였습니다. 이것은 청나라 후궁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이로써 영빈 위가씨는 자금성 후궁들 사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이제 그녀를 운 좋은 노비년이 아니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황금빛 감옥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자녀, 특히 황자였습니다. 후궁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가장 강력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1748년 그녀가 21살이 되던 해 걸륭제는 그녀를 영비로 책봉합니다. 빈에서 비로 또 한 번 승격한 것입니다. 빈은 네 번째 등급으로 황귀비, 귀비, 다음 가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21살의 포의 출신비. 그녀의 상승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해, 그녀의 삶, 그리고 걸륭제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이 자금성을 덮칩니다. 걸륭제가 평생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후궁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리고 어쩌면 영비 위가씨가 조용히 따르고 의지했을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 효현순 황후, 부찰씨가 순행 중이던 배 위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금성의 태양이 꺼졌습니다. 걸륭제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는 황후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황자들을 질책하고 심지어 황태자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관료들을 이 사건에 연루시켜 처벌했습니다.
후궁은 거대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21살의 영비 위가씨 역시 이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후라는 거대한 바람막이가 사라진 지금 황제의 상실감과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이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그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영비 위가씨. 그녀는 노비궁녀에서 시작해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의 가장 큰 바람막이였던 효현 황후 부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의 끝없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후궁의 질서는 무너졌고 그녀는 자신의 배경 없음을 절감하며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황후 나랍씨가 중궁의 주인이 됩니다. 이 새로운 권력의 재편 속에서 위가씨는 과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어머니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마침내 후궁의 두 번째 인자로 우뚝 서는 경이로운 10년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녀는 섣불리 황제의 슬픔을 대신하려 하거나 자신이 새로운 황후가 되려는 야심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황후가 죽자마자 자리를 탐하는 천박한 것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황제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가 사랑했던 효현 황후 부찰씨의 그림자를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걸륭제가 부찰 황후를 그리워하며 시를 짓거나 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그 곁을 지키며 먹을 갈아주거나 따뜻한 차를 올리는 역할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황제의 새로운 여인이 되기보다 황제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걸륭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사람, 바로 걸륭제의 생모인 순경황태후를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황후가 사라진 상황에서 후궁의 가장 큰 어른은 황태후였습니다. 지극한 효자였던 걸륭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후궁만큼 믿음직스러운 존재는 없었습니다. 영비 위가씨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숨을 죽인 채 보냈습니다. 황제의 경로가 가라앉고 궁궐이 안정을 되찾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황후 없이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단순히 황제의 아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명부를 통솔하고 국가의 중요한 재래를 주관하며 국모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공식적인 직위였습니다. 걸륭제는 첫사랑 부찰씨를 잊지 못해 새 황후를 드리는 것을 망설였지만 황태후의 강력한 권고와 정치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황후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후궁에는 비의 지위에 오른 여인이 3명 있었습니다. 한비나랍씨, 순비소씨, 그리고 영비 위가씨였습니다. 이 중 순비소씨는 이미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녀 역시 한족 출신이었습니다. 영비 위가씨는 총애는 깊었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고 포이라는 출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황태후와 걸륭제의 선택은 가장 무난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인물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비나랍씨였습니다. 그녀는 만주족 8기 중 상삼기에 속하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걸륭제가 황자가 되기 전부터 측복진으로 들어와 오랜 시간 조용히 황제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녀는 부찰 황후처럼 화려하지도 영비 위가씨처럼 총애가 깊지도 않았지만 규범을 잘 지키고 성품이 온화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750년 마침내 걸륭제는 나랍씨를 황후로 책봉합니다. 이분이 바로 훗날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개황후, 즉 두 번째 황후입니다. 이제 자금성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개황후 나랍씨가 중궁의 주인이 되었고
영비 위가 씨는 그녀의 아래에 있는 여러 후궁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위가 씨에게는 또 다른 인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황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녀에게 깍듯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황후 나랍 씨의 눈에 자신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근본 없는 연우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황후에게 그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거르지 않았고 후궁의 대소사에 있어 황후의 뜻을 따랐습니다. 1748년부터 1756년까지 거의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영비 위가 씨는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제의 총애가 식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총애가 새로운 황후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몸을 낮추고 조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그녀가 낳을 황자가 황후의 질투심을 자극해 자신과 아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후궁의 상황을 볼까요? 새로운 황후 나랍 씨도 1752년에 황십이자 영기를, 1755년에 황십삼자 영경을 낳았습니다. 황후로서의 체면은 세웠죠. 하지만 영비 위가 씨의 이 폭발적인 출산은 황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걸륭제는 열광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강희제처럼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황실의 번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3년간 새 아이를 낳아준 영비에게 최고의 상을 내리기로 합니다. 1759년 그녀의 나이 32세. 걸륭제는 영비 위가 씨를 영귀비로 책봉합니다. 귀비는 비보다 한 단계 위였습니다. 후궁 8등급 중 세 번째. 황귀비 다음 가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후궁에는 황후 나랍 씨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귀비나 황귀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영비 위가 씨가 귀비로 승격되면서 그녀는 황후 나랍 씨 바로 다음 가는 후궁의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된 것입니다. 32세의 포의 출신 귀비. 14년 전 18살의 궁녀였던 그녀가 이룬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청나라의 미래를 바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760년 33세.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황시보자 영염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영염.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 가경제입니다. 영염의 탄생은 다른 황자들의 탄생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걸륭제는 이 아들을 유난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걸륭제 자신을 꼭 닮은 총명함과 신중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황후 나랍 씨는 자신의 아들, 황십이자 영기가 있었지만 걸륭제는 어쩐지 이 아들에게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기비가 낳은 이 어린 아들, 영염에게서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영기비 위가 씨는 이제 황제의 총애라는 불안한 다리 대신 미래의 황제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녀의 출산은 마치 하늘의 명을 받은 듯 계속되었습니다. 1763년 황십육자 출산, 1766년 황십칠자 영린 출산, 1756년부터 1766년까지 정확히 10년 동안 그녀는 사남이녀 총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걸륭제의 40명이 넘는 비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걸륭제가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사랑했으며 가장 신뢰한 여인이 바로 그녀, 영귀비 위가 씨였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근본 없는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6 황실 자녀의 어머니이자 황제의 총애를 독점하고 황후 다음가는 권력을 쥔 영귀비 마마였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돌려 중궁, 즉 황후의 처소에 앉아있는 개왕후 나랍씨의 시점으로 이 10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황자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이 내명부의 유일한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의 노비 출신이었던 자기보다 9살이나 어린 저 영귀비라는 여자가 마치 보란듯이 3년에 한 번꼴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자신의 곁에 앉혀주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황제의 발길은 어김없이 영귀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황후인 자신보다 아이를 줄줄이 낳는 영귀비의 눈치를 더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낳은 아들 중 하나가 다음 황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황시비자 영기는 총명했지만 걸륭제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첫 황후 부찰씨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던 그 불효를 떠올리는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황후 나랍씨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황후라는 이름뿐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질투와 분노, 그리고 절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황후다. 저 여자는 고작 후궁일 뿐이다. 그런데 왜 폐하는 나를 봐주지 않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녀의 분노의 화살은 남편인 걸륭제와 그 사랑을 독차지한 영귀비 모두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녀와 걸륭제 사이의 골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5년 모든 것을 터뜨려버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걸륭제는 황태후를 모시고 남쪽 지방으로 순행을 떠났습니다. 황후 나랍씨와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영귀비 위가씨도 당연히 동행했습니다. 순행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항저우에 도착했을 무렵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 배 위에서 황제와 황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청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죠. 어떤 이유였든 황후 나랍씨는 그 모욕감과 절망감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가위를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홧김에 머리를 잘랐나 싶을 수도 있지만 당시 만주족의 풍습에서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만주족 여인은 오직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황제와 황태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황후가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황제와 황태후가 당장 죽기를 바란다는 가장 악독한 저주이자 반역 행위였습니다. 걸륭제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이었습니다. 그는 첫 황후 부찰씨를 잃었을 때는 슬퍼했지만 두 번째 황후 나랍씨에게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즉시 황후를 북경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호송되어 자금성 구석의 가장 차가운 궁전에 유폐되었습니다. 걸륭제는 황후로서 그녀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를 모시던 궁녀와 태감들은 4명만 남기고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졌던 황후로서의 모든 공식적인 책봉 문서를 회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폐위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폐위였습니다. 황후 나랍씨는 1년 뒤인 1766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차가운 궁에서 48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걸륭제의 분노는 그녀가 죽은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후의 장례를, 황후는커녕 귀비나 비의 장례 격식도 아닌 가장 낮은 등급의 후궁인 빈의 격식보다도 못하게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녀는 황릉에 묻히지도 못하고 다른 후궁의 무덤 한 구석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그는 역사 기록에서 그녀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대부분 불태워졌고 청나라 공식 역사서에서 그녀는 황후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저 휘발나랍시로만 기록될 뿐이죠. 이제 황후의 자리, 중궁은 공식적으로 다시 비었습니다. 황제는 깊은 환멸에 빠졌습니다. 첫 황후는 자신을 두고 떠났고 두 번째 황후는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후궁은 누군가가 다스려야 했습니다. 황제의 눈은 이제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10대의 궁녀에서 시작해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켰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었으며 자신에게 6명의 예쁜 자녀를 낳아준 여인, 그리고 방금 17번째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 바로 영귀비 위가씨였습니다. 1765년 황후 나랍씨가 유폐된 직후 걸륭제는 즉시 영귀비 위가씨를 황귀비로 책봉합니다. 이것은 후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황후 바로 아래였습니다. 특히 황후가 없는 상황에서 책봉된 황귀비는 황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행하는 실질적인 황후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황후의 옥사에, 즉 내명부를 다스리는 공식적인 도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자금성의 모든 후궁, 궁녀, 태감들이 이제 그녀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명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38세. 그리고 걸륭제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 더 안겨줍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칙령을 내려 포위 노비 신분이었던 그녀의 가문, 위씨를 포위 명단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문을 만주족 8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기에 편입시키고 위가라는 아름다운 만주식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18살의 궁녀 위씨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만주족 귀족 위가씨, 내명부의 최고 통치자인 영의 황귀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후궁을 다스렸습니다. 황제의 생일 연회, 새해맞이 행사, 황태후를 모시는 모든 의전이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영염은 황제의 총애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이름만 없는 황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인간 세상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삶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가장 큰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황후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황제가 아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걸륭제는 무엇 때문에 그녀가 죽는 날까지 황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끝끝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침내 두 번째 황후 나랍씨는 스스로 무너졌고 영귀비 위가씨는 황귀비로 책봉되어 명실상부한 내명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포의 신분을 벗고 만주족 위가씨라는 성을 하사받았으며 10년 동안 황후의 모든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황제가 총애하는 아들들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옥좌 옆 황후의 자리는 10년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왜 그녀에게 그 마지막 이름 하나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가장 화려했던 마지막 10년과 그 속에 숨겨진 황제의 복잡한 속내, 그리고 그녀가 황후가 되지 못했던 진짜 이유에 대한 역사적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니다. 1765년
황귀비가 된 38세의 위가 씨는 명실상부한 국모 대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이전의 영귀비 시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황제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자금성이라는 조직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수천 명의 궁녀와 태감들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궁에 배정되는 의복, 음식, 숯과 같은 보급품의 양을 결제했습니다. 황실의 연간 예산을 검토하고 황후가 주관해야 할 모든 공식 제례를 준비하고 집행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황태후, 순경 황태후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걸륭제가 지극한 효자임을 아는 그녀는 매일 아침 황태후의 처소인 수강궁을 찾아 문안을 드리고 식사를 챙기며 황태후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황태후 역시 포위와 다름없는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황태후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졌으면서도 현명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이 어린 황귀비에게 깊은 동질감과 연민, 그리고 신뢰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걸륭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더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첫 황후 부찰 씨는 현명했지만 병약했고, 두 번째 황후 나랍 씨는 강팍한 성격으로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가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친딸처럼 모시고 후궁을 잡음 없이 다스렸으며 자신에게는 6명의 사랑스러운 자녀까지 낳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걸륭제가 꿈꾸던 완벽한 아내이자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그녀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 특히 아들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다른 황자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황15자 영염, 그리고 황17자 영린. 이들은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여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위가 씨는 자신의 아들들이 총애에 취해 오만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포위 출신으로서 겪었던 서름과 시기를 자신의 아들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항상 겸손할 것,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그리고 만주족의 전통과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황15자 영염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학문적 성취가 뛰어났습니다. 걸륭제는 이 아들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1713년, 걸륭제는 그의 나이 62세, 아무도 모르게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황태자 밀건법에 따라 차기 황제의 이름을 적은 밀지를 정대광명, 현판 뒤에 상자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름은 바로 황15자 영염이었습니다. 영의 황귀비 위가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걸륭제는 이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염 본인과 그의 어머니인 영의 황귀비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안목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짐의 제국을 물려받을 아이는 짐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인의 아들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걸륭제는 이 시점에서조차 그녀를 황후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황태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녀를 황후로 책봉하여 적자로 만들어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그녀가 느꼈을 개인적인 감정과 걸륭제가 처한 복잡한 정치적 현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0년의 세월, 영의 황귀비 위가 씨는 매일 아침 황후의 의복이 아닌 황귀비의 의복을 입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황후의 궁인 중궁에 살지 못하고
자신의 처소인 익공궁의 동쪽 별채, 혹은 경인궁이나 영화궁 등 다른 동육궁의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매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 한 걸음 거리였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한 여성이라면, 자신이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될 제목이라면 어찌 그 궁모의 자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원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포의 노비 출신, 한족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제가 그녀의 가문을 위가시로 바꾸고 만주족 팔기에 편입시켜 주었지만 그것은 법적인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자금성 안에 모든 만주족 귀족들과 후궁들은 그녀의 근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의 출신이 황후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만약 위가시가 황제에게 저를 황후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면 그것은 황제를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총명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부담이 되는 여인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녀는 두 번째 황후, 나랍시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했습니다. 황후라는 자리는 영광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황제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황후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나랍시는 황후였지만 폐하의 마음을 잃고 저리 비참해지지 않았는가? 나는 황후가 아니지만 폐하의 총애를 받고 실권을 쥐고 있으며 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그녀는 황후라는 이름 대신 총애와 실권이라는 실리를 택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아들 영염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리하게 황후가 되려 하다가 만주족 귀족들의 반발을 샀거나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한다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황후가 되고 싶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스스로 억눌렀을 것입니다. 20년은 그녀에게 가장 화려한 영광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황제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걸륭제는 왜 그녀를 황후로 책봉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매우 강력하고도 복잡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설 1. 두 황후에게서 비롯된 심리적 트라우마. 걸륭제는 평생 두 명의 황후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황후, 부찰씨. 그녀는 걸륭제의 첫사랑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완벽한 황후로 여겼고 그녀의 죽음은 황제에게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걸륭제의 마음속에서 황후라는 자리는 오직 부찰씨 한 사람만을 위한 신성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어떤 여인도 감히 부찰씨와 동격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후, 나랍씨. 그녀는 걸륭제에게 끔찍한 배신과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그녀의 행위는 걸륭제에게 황후라는 지위가 여성에게 얼마나 오만함과 광기를 심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황제 자신을 향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즉, 걸륭제에게 황후라는 칭호는 하나는 너무나 신성해서 아무나 줄 수 없는 이름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위험해서
다시는 주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걸륭제가 위가 씨를 황후로 삼지 않은 것은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가 씨를 아꼈기 때문에 그녀가 부찰 씨와 비교당하며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가 나랍 씨처럼 황후라는 권력에 취해 변질되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지금처럼 자신에게 순종적이고 현명하며 따뜻한 황귀비로 남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황후라는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짐의 마음과 내 명부의 실권이 모두 너의 것인데, 이것이 황제의 배려이자 동시에 황제의 이기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설 2. 그녀의 한족 포위 출신이라는 정치적 한계. 이것은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의 나라였습니다. 황후는 황제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주족 8기의 어머니, 즉 국모를 의미했습니다. 걸륭제가 위가 씨의 가문을 만주족 상왕기로 승격시켜 주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만주족 귀족들의 뼛속 깊은 순혈주의와 선민의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위가 씨는 아무리 황제의 총애를 받아도 근본은 한족 노비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만주족의 국모로 모시라는 것은 만주족 귀족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절대 군주였지만 그는 만주족 귀족들의 지지 위에 서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굳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치적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황귀비라는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것은 황제의 사적인 영역에서 가능했지만 그녀를 황후로 책봉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선포하는 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이 현실적인 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만주족의 국모라는 상징적인 왕관만큼은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설 3. 아들 영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이 가설은 걸륭제를 가장 냉철하고 무서운 정치 구단으로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걸륭제는 1713년에 이미 영의 황귀비의 아들 13살의 영염을 비밀 황태자로 낙점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구룡탈적이라는 강희제 시절 9아들이 황위 계승을 놓고 버린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걸륭제가 이 시점에서 영의 황귀비 위가 씨를 황후로 책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아들 영염은 다른 후궁의 아들에서 순식간에 황후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차기 황제는 영염이다 라고 온 천하에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황시보자 영염은 다른 모든 황자들과 그들의 외척 세력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수많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음모가 13살짜리 소년과 그의 어머니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황후 나랍 씨가 왜 머리를 잘랐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영귀비의 아들들에게 밀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걸륭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또다시 그 끔찍한 황위 다툼의 지옥으로 밀어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위가 씨를 황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황귀비로 남아있는 한 그녀의 아들 영염도 여전히 수많은 서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강력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걸륭제가 그녀에게 황후의 자리를 주지 않은 것은 그녀나 그녀의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와 그녀의 아들 모두를 지켜내기 위한 황제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차갑고도 절박한 사랑의 방식이자 보호책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영의 황귀비 위가 씨는 10년의 세월을
왕관 없는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은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녀는 10년 동안 6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성의 몸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10년 동안 그녀는 거대한 후궁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서 극심한 정치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황후라는 공식적인 보호막도 없이 포위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수많은 만주 귀족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야 했던 그녀의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몸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1707 15년 1월 영의 황귀비 위가씨는 병상에 눕게 됩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걸륭제는 모든 정사를 제쳐두고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하늘의 뜻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707 15년 1월 29일 그녀는 자금성의 궁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8세였습니다. 황후의 자리를 불과 한 걸음 남겨두고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걸륭제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영의 황귀비라는 시호를 정식으로 내렸습니다. 의는 아름다운 덕행을 뜻하는 황후나 황태후에게나 쓰이던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장례식을 황귀비의 격식을 훨씬 뛰어넘어 사실상 황후에 준하는 규모로 성대하게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관을 위해 최고급 금산안목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장례식에서 살아생전 그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최고의 인정을 베풉니다. 그는 칙령을 내려 영의 황귀비 위가씨의 관을 자신이 훗날 묻힐 황릉, 즉 유릉에 안치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녀가 묻힐 자리는 다름 아닌 걸륭제가 평생을 그리워한 첫 번째 사랑, 효현황후 부찰씨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배신했던 두 번째 황후 나랍씨는 황릉에 들이지도 않았지만 포위 출신이었던 위가씨는 자신의 무덤에,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첫 황후의 곁에 나란히 묻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걸륭제가 온 천하에 보낸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살아서는 신분의 벽과 정치적 이유로 그녀를 황후로 세우지 못했으나 죽어서는 그녀가 짐의 유일한 황후 부찰씨와 동등한 짐의 진정한 아내다. 1775년 가을 그녀의 관은 성대한 행렬과 함께 유릉의 지하 궁전으로 들어가 첫 황후 부찰씨의 곁에서 남편 걸륭제를 기다리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황제의 아들을 낳았으며 황제의 곁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끝내 황후라는 공식적인 이름은 얻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그녀의 아들 영염이 아직 역사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은 지 20년 후 그녀의 아들이 마침내 정대광명, 현판 뒤의 상자를 열게 되는 날, 그녀의 운명은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뒤바뀌게 됩니다. 48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영의 황귀비 위가씨. 그녀는 끝내 황후의 관을 쓰지 못했지만 황제의 명으로 첫 황후 부찰씨의 곁, 황제의 무덤인 유릉에 묻히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 대한 걸륭제의 무언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인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그녀 이야기의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정대광명 현판 뒤에 숨겨진 비밀, 바로 그녀의 아들 영염이
아직 역사의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죽은 지 20년 후 마침내 그녀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며 어떻게 그녀에게 황후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는지 그 장엄하고도 완벽한 최후의 승리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영의 황귀비가 세상을 떠난 1775년 이후 자금성에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걸륭제는 60대 중반을 넘어 70대 그리고 80대의 노황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황후도 황귀비도 없었습니다. 그는 첫 황후 부찰씨를 잃었고 두 번째 황후 나랍씨를 제 손으로 내쳤으며 마지막 반려였던 황귀비 위가씨마저 먼저 보냈습니다. 이 20년 동안 걸륭제는 그야말로 홀로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자금성의 한편에서는 한 소년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황제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 황귀비의 아들 황시보자 영염이었습니다. 영염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713년 13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자신을 비밀 황태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 엄청난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황제의 아들로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들로서 흠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영염을 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더 엄격하게, 더 차갑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비밀 병기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아들을 곁에 두고 제왕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학문, 정치, 군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 영염은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알 리 없었지만 묵묵히 모든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위가씨를 닮아 총명했고 신중했으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왜 자신을 유독 엄하게 대하는지, 왜 어머니가 그토록 총애를 받았음에도 황후가 되지 못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20년의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그 사이 걸륭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인 강희제가 61년간 재위한 것을 존경하여 자신은 절대로 할아버지의 재위 기간을 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5년 9월 걸륭제는 재위 60년을 꽉 채웠습니다. 그의 나이 84세.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모든 황자들과 황실 종친, 그리고 만주족과 한족의 최고의 신료들을 자금성 건청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옥좌를 감쌌습니다. 폐하께서 드디어 물러나시려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다음 황제가 되는가? 모든 이의 시선은 단 한 곳, 옥좌 위에 걸린 거대한 현판으로 향했습니다. 정대광명. 정치와 처사는 바르고 공정해야 한다. 바로 저 현판 뒤에 22년 전 걸륭제가 직접 봉인해둔 비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 상자 안에 청나라 제국의 다음 주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1795년 9월 3일 84세의 노황제 걸륭제가 침묵 속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가장 고위직의 태감이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올라 22년간 먼지가 쌓인 그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상자의 봉인이 뜯기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태감은 그 안에서 황금색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걸륭제 앞에 꿇어 앉아 바쳤습니다. 걸륭제는 그 두루마리, 즉 밀조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22년 전 62세의 자신이 직접 쓴
떨리는 필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천천히, 그러나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황시보자 영염은 인자하고 총명하며 짐의 뜻을 이어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영염을 황태자로 책봉한다. 짐은 내년 정월 초하루 황태자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태상황으로 물러날 것이다. 홀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35세의 황자 영염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는 22년간 자신을 짓눌러 온 운명의 무게를 바로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엎드려 통곡하며 황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0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시간과 앞으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제국의 무게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1796년 정월 초하루, 걸륭제는 약속대로 아들 영염에게 옥좌를 물려주었습니다. 영염은 이제 가경제가 되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한족의 피가 섞인 황자가 마침내 청나라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아들, 그리고 태상황이 된 아버지가 즉위와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국가적인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유릉에 묻힌 한 여인의 이름을 되찾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지 21년 만에 아들이 황제가 된 바로 그날, 마침내 청나라의 공식적인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걸륭제가 살아생전 정치적 현실과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에게 씌워주지 못했던 왕관을 죽어서야 아들의 손을 빌려 마침내 씌워준 뒤늦은 대관식이었습니다. 이 추존 절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대하고 신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그녀의 신분과 관련된 모든 황실 공식 기록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황귀비가 아니라 효의순황후로 격상되었습니다. 둘째, 효의순황후라는 그녀의 공식 시호를 새긴 황금 옥새와 옥책이 제작되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의식, 그녀의 이름을 황실의 조상들을 모시는 태묘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승전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태묘에는 오직 황제와 정식 황후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 위가씨는 걸륭제의 세 번째 정식 황후로서 자신이 평생 존경하고 따랐을 첫 황후 효현순황후와 나란히 자신을 평생 괴롭혔을 두 번째 황후 나랍씨의 자리를 대신하여 남편 걸륭제의 곁에 영원히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단 한 걸음을 남겨두고 황후가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백성의 국모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영의황귀비, 효의순황후 위가씨. 그녀의 삶은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인 동시에 끝내 채워지지 못한 아쉬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청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한족포의 출신으로 황귀비가 되었고 황제의 생모가 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걸륭제라는 위대한 군주의 곁에서 첫사랑의 빈자리와 두 번째 부인의 배신이 남긴 상처를 묵묵히 보듬으며 제국의 가장 안정적인 안주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황후로 책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황후의 권한을 주었고 황후의 장례보다 더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으며 황후만이 묻힐 수 있는 황제의 곁에 그녀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아들을 황제로 세움으로써 그녀가 죽은 뒤에라도 온 천하에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황후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걸륭제에게 황후라는 칭호는 사랑했던 부찰씨와 함께 이미 땅에 묻어버린 아픈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다시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영의 황귀비는 살아생전 황후의 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황후의 삶을 살았고 황후의 권한을 누렸으며 황후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정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이름보다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한 걸음이 모자랐던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녀는 자신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역사는 그녀의 아들들을 통해 그녀가 진정한 최후의 승자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